이게 정의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줘야 됩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침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이 우리가 일상적인 사회생활과도 많이 연관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의 개개인의 하는 활동과 직업적인 특성에 따라서도 이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치매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치매가 아니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상생활에 지장을 표대를 해야 되고요. 만성적인 불편할 수도 있고 헷갈리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치매가 병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매는 엄격히 말씀을 드리면 병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風이라고 하는데요. 기억력이나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그 증상 자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감기 증상이 있잖아요. 콧물이 난다. 콧물이 나는 것 자체는 병은 아니잖아요. 아니 증상이잖아요. 근데 콧물이 나는 병 중에 예를 들면은 코에 염증, 이물이 들어있었다든지 그런 것 자체가 이제 하나의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는 엄격히 말씀드리면 병은 아니고 하나의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증상,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알츠하이머 병 잘 아시죠? 알츠하이머는 병이 되는 거예요.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그러고 치매병이라고 사실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좀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치매는 이 말 안에 모든 의미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거예요. 사실 엄격한 의미로는 병은 아닌 거죠. 병은 아닌데 병적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물학적 변화 보면은 정상인에 비해서 뇌가 현저하게 작아지는 거죠. 어떤 원인이든 간에 어떤 염증 반응이든 어떤 병적 과정이든 거쳐서 뇌 크기가 현저하게 작고 가벼워져요. 뭔가 이렇게 죽어간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정상적으로 관찰되지 않는 변화가 관찰됩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치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지기능,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기능이 감소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총 5가지의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인지기능이 있습니다. 인지기능이 그게 기억력이죠. 기억력은 사실 다양한 기억력 중에도 다양한 기억력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 요 며칠 전 아니면은 3분 전, 5분 전 우리가 하는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년 전 내 주소가 어떻게 되고 내 고향이 어떻게 되고 내 이름이 어떻게 되고 아주 오래전부터 쭉 우리가 해왔던 기억들 그것이 이제 장기 기억력이고요. 이외에도 절차 기억, 순서를 따라하는 그런 기억력, 절차 기억력이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최근 기억력과 장기 기억력은 기억하는 메커니즘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은 우리 최근 기억력은 우리 몸의 뇌 중에서 내측 축급이라고 하는 부위에 해마라고 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해마. 이 모양이 우리 해마라고 혹시 생물 잘 쓰죠? 그걸 닮았다고 해서 해마라고 하는데 그 해마 부위에 일단은 최근 기억력의 정보가 그쪽으로 기억을 하는 프로세스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주로 이제 알츠하이머 병 같은 경우는 내측 축구역, 특히 해마 부위가 먼저 소실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기억력이 먼저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 환자들 분들 중에 기억력이 옛날 기억은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 이름이 뭐고 주소가 뭐고 예전에 내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었고 그런 식으로 어땠고 이런 것들 잘 기억하는데 반해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가스레인지 켜는 걸 금방 잊어버린다든지 길을 나갔는데 최근에 어떤 길을 잘 못 찾는다든지 최근에 기억을 습득을 해야 되는데 못 찾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 기억하고 장기 기억하고는 좀 약간은 다릅니다. 장기 기억력은 최근 기억력이 이게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마로 정보가 인포메이션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억을 계속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뇌 전반적으로 이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기억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기억을 오래 가지고 있으려면은 어느 한 부위에만 특징적으로 있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문제는 축제들 한쪽에만 기억을 유지하고 있으려면 그게 그쪽 부위만 손상이 되어버리거든요. 어떤 원인이든 간에 뭐 출력이든 그쪽 부분이 손상이 되어버린다면 그 기억이 완전히 통째로 나가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장기 기억력은 우리 뇌 전반적으로 쉽게 흩어놓게끔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만들어놔서 그래서 그 뇌가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도 서서히 기억력이 처음에는 최근 기억이 나빠지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또 서서히 또 옛날 기억도 다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원인은 알츠하이머 병도 처음에는 대충 축두엽에서부터 분석 과정이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뇌 전반적인 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언어 능력입니다. 언어 능력도 떨어져요. 주로 언어 능력은 우리 뇌 왼쪽일까요? 오른쪽이 담당할까요? 네. 언어 능력은 우리 뇌 왼쪽이 담당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언어 능력이라고 하면은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듣고 이해하는 거, 그 다음 이름 같은 거 쓰는 거, 반복하는 거 이런 것들이 쭉 4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능들이 같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 기능이 주로 처음엔 잘 안 떨어지죠.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측 측구역이 먼저 손상이 되기는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왼쪽 뇌에 영향을 미치는 거, 오른쪽 뇌에 영향을 미치는 거 이런 하나하나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언어 기능 중추하는 곳에도 영향을 미쳐서 언어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요, 시공간 파악 능력. 공간 파악 능력은 왼쪽 뇌일까요? 오른쪽 뇌일까요? 예, 이건 또 오른쪽 뇌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장소였는데 여기 보면은 시간, 장소, 사람, 이것들 보통 제가 진압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압력이라고 얘기하는데 대개는 나빠지는 순서가 되게 돼요. 처음에는 시간이 먼저 나빠집니다. 시간. 오늘이 며칠인지, 몇 월 달인지, 좀 더 심해지면은 지금이 밤인지 낮인지 구별을 잘 못하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서서히 나빠지고요. 장소. 장소가 떨어져서 많은 문제를 겪죠. 이제 치매 어르신들이 길을 돌아다니다가 집을 놓친다든지 이런 공간이나 그다음에 사람인식. 나중에 이제 치매 말기쯤 되면은 자식도 몰라보고 배우자도 몰라보고 사람 얼굴에 대한 인식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나빠지고 우리 관계가 바뀐다. 실행 기능은 일을 처리하기 능력. 일을 처리하는 능력. 보통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밥을 하는 것만 해도 쌀을 어디로 담아서 쌀을 씻고 공기를 넣어서 누르고 닫고 버튼을 누르고 하나 일련의 과정이잖아요. 이제 이런 모드 아니면은 이제 PD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아니면 이제 뮤지컬을 할 때 조명은 어떻게 오고 그 배우가 언제 들어오고 나가고 그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데까지 절차적인 것들을 실행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의 집중력. 집중력도 사실 어느 뇌 어느 부위에 포커싱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제 뇌 전반적인 기능에 분포되어 있는 건데 이제 치매가 있고 전반적인 뇌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지 기능 5개가 있는데 되게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나 어떤 순차적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서서히 이렇게 혼재되면서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 인지 기능 5개는 암기를 하고 계시면 간에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암기를 기현시실주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기현시실주. 그래서 기억력, 언어 능력, 시공간 파악 능력, 실행 능력, 기현시실주 이렇게 암기를 해서 인지기능 우리 인간의 인지기능 대략 5개 정도 있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해 안 되는 건 없으시죠? 네. 그리고 치매가 병인가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었죠. 치매는 엄격한 의미로는 병은 아니고 하나의 어떤 증후군, 신드롬이다 하고 인지기능이 변화가 생기는 건데 정상적인 노화와는 조금 다른 변화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변화가 생기느냐, 성적이 다르냐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증상이라고 증상이 인지 기능 저하의 정도가 심합니다. 정상적인 노인에 비해서.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노인분들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도 깜빡깜빡하잖아요. 양성 건망증이라고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잘 기억을 못하다가 보통 큐를 줘요. 큐. 야, 너 뭐 이런 일이 있었잖아. 그러면은 그러고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 되게 양성 건망증인데 치매 어르신들은 전혀 기억을 못해요. 그 일이 있었던 것 자체를 전혀 기억을 못하죠. 근데 술을 마시는 경우에 이제 다음날 경우에 그 블랙아웃이라고 해서 전혀 기억을 못하잖아요. 그 다음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 저는 술을 좀 좋아하긴 합니다만은 간혹 블랙아웃이 돼가지고 혹시 내가 혹시 잘못한 일 없었냐 걱정이 될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사실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대부분 경우는 이런 일부를 좀 가졌었거든요. 혹시 MMSE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저는 MMSE 이제 아니가 상대 검사를 하면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검사를 하다 보면 이걸 또 학습이 되니까 그리고 또 다음에 점점 오히려 좋아지지 않거나 비슷하지 않나 생각했었는데 여기 답이 그 했던 사실 자체도 전혀 기억을 못하고 학습이 안 되는 거죠. 정상적인 노인분들은 오히려 점수가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물론 베이스라인 자체가 25점 이상 잘 나오시겠지만 잘 유지가 되는 데 반해서 치매 어르신들은 전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MMS를 목적으로 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게 MMS가 유용한 검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인지 기능의 장애가 발생하죠.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여러 인지 기능 장애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언어 능력의 장애, 말문이 막히는 것도 언어 능력의 장애, 익숙한 공간에서 길 잃어버리는 것, 아까 시공간 능력 장애, 가스렌지나 TV 리모컨 조작법 이런 실행 기능이죠. 실행 기능이 장애, 다양한 실행 기능 장애가 나타나고 이러한 인지 기능의 어떤 그 저하가 나중에 보면은 우리 정신행동 증상, 다양한 이상 행동들로 정상적인 사람들에게는 보여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상 행동 유발을 하고 이렇게 라고 말씀드린 중요한 일상생활 지장을 초래하고요. 두 번째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죠. 치매는 정상적인 노화의 과정과는 달리 보시면은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는 되게 진단을 받고 나서 대략 한 10년 정도 여명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서서히 이제 치매 단계가 서서히 7년, 8년 되고 이후에 말기 이후에는 아주 다양한 합병증 때문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되게 주 감염인데 주 사망 원인이 감염인데 사실 치매 자체로 돌아가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뇌 기능이 퇴화를 하니까 이제 퇴화하게 되면서 걸음걸이도 나빠지고 섞이는 기능도 나빠져서 내가 심지어는 이제 혼줄로 연명을 하기도 하고 교회는 못하시지만 저희는 체외명령도 하고 일자로 태워드리긴 하는데 결국 나중에 보면은 폐렴, 그다음에 요로감염, 욕창 같은 경우에 영양상태 불량하면서 욕창의 어떤 2차적인 감염 그런 것들 때문에 되게 돌아가시고요. 그래서 번째 생활 어떻게 변하시는지 말씀드려요. 치매는 왜 걸릴까요? 치매는 왜? 혹시 밥 아시는 분 있으세요? 치매는 왜 걸리는지? 아마 이거 알면 아마 이제 노벨상 그렇죠? 그래서 치매는 일단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죠. 여러 가지 유전자 좀 관련된 좀 독해지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는 스템셀 불기세포 치료도 한다고 하고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립된 치료법은 없는 걸로 보이고요. 원인은 아직 정확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을 특히 잘 모를 때 제일 이제 찾아보는 게 유전적인 거, 그다음에 그 외에도 치매는 이제 알츠하이머병도 있지만 제가 혈관성 치매도 있거든요. 뇌졸중과 관련된 그러니까 뇌졸중과 관련된 거는 일단 당연히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연관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많은 위험 요인들이
심지어는 이제 그 외상 아니 이제 충격을 여러 반복적으로 많이 받게 되는 치매가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고 뭔지 모르지만 복합적으로 우리 뇌신경 세포를 죽이는 뭔가 어떤 병리적인 변화가 생긴다. 충격이 어떤 요인이 취지고 그 안에 뭔가 염증반응이 이 염증반응이 되니까 아무래도 세포가 죽는 거죠. 뇌신경 세포가 죽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경이 세포가 죽으니까 크기가 작아지고 무게는 가벼워지고 적응이 되고요. 이러면서 임상적으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들, 치매와 관련된 증상,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인지기능 증상하고 정신행동 증상. 그래서 위험 요인으로는 제가 아직 알고 있는 것은 유전적인 거. 그래서 검사하는 게 있어요. 혈액 검사에서 유전자 검사하는 게 아포이 검사하는 게 있거든요. 유전자적으로 이 유전자 소인이 있으면 조금 더 치매에 잘 걸린다라고 하는 검사가 제가 아포이라는 검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별. 치매는 여성이 조금 더 잘 걸립니다. 이게 주로 거의 여성분이신데 너무 따지 마시고 또 이제 반응할 위험 요인이 있으니까 노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이제 치매 위험 요인으로는 낮은 두뇌자극, 머리를 많이 써야 된다는 거죠. 공부 열심히 하고 항상 책만 읽고. 제가 하는 질문할게요. 고스톱은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치매 예방. 네? 타짜 정도 돼서 아마 피를 1부터 56장인가요? 6장을 암기할 정도면은 아마 예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냥 치매 일반적인 고스톱이나 멜아토 정도로는 크게 의미가 없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추천하는 거는 바둑. 바둑은 사실 한 두세 수 정도 앞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둑을 많이 추천합니다. 바둑이 좀 더 정도 있고 고스톱도 생각하면서 치면은 뭐 도움이 안 되면 그만큼 머리를 쓰는 겁니다. 근데 하나는 조금 미비한 거 치시면 무조건 사회활동, 자꾸 활동을 하시라는 거죠. 여기 이제 교육하러 오시는 것도 적극적인 사회활동인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공부하고 머리 쓰고 그냥 무조건 생활 습관 이제 음주 이런 거 있잖아요. 음주 술이 특히 안 좋다고는 알기 때문에 알코올성 치매도 있으니까 이것저것 생활 습관, 흡연, 영양관리, 충분한 영양을 잘 관리를 해주셔야 치매가 예방이 되고요. 만성질병 이제 특히 이거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제 혈관성 치매, 특히 우리나라는 혈관성 치매가 좀 많은 편입니다. 외국에 비해서. 그래서 혈관성 치매 예방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혈관성 치매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만성질병 관리를 충분히 해주시는 게 치매를 좀 맞출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치매는 제가 하나의 증상이라고 말씀드리고 거기에 원인되는 질병이 상당히 많습니다. 치매 질병이요. 제가 가장 많이 아는 퇴행성 질환, 서서히 나빠지는 병. 옛날에 봤으면 아마 이런 병들은 다 그냥 노화, 나이가 들어서 설명드리겠지만 뇌가 발달하면서 이런 원인들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알츠하이머 병이고요. 무의체 치매, 연쇄 치매, 파킨슨 치매 등이 있습니다. 구세대 부분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뇌혈관 질환은 혈관성 치매를 하고 혈관성 치매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생기죠. 뇌경색, 뇌출혈, 그다음에 외상성 뇌출혈 이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죠. 우리 갑상선 같은 경우는 그 기능이 흥진증이 있고 기능 저하증이 있잖아요. 근데 기능 흥진증은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좀 구두도 뜨고 두뇌전이 생각이 빠르고 좀 업된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우리 혈압도 좀 올라가고 맥박도 빨라지고 흥분되는 거죠. 그런 반면에
기능 자체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맥박도 좀 늘려주고 혈압도 좀 떨어지면서 머리도 좀 해주고 좀 활동도 저하가 돼요. 그러면서 뇌 기능도 좀 저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치매같이 보일 수 있어요. 네, 있을 수 있고 이 외에도 비타민 B12부터 있죠. 엽산, 그러니까 비타민이 부족해도 치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주된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정맥경량, 식사를 좀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환자실에 계시거나 어느 원리든 간에 식사를 못하시는 분들이 수액만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수액 중에 제가 항상 그 비타민을 섞어서 넣어줍니다. 이게 빠지는 거예요. 비타민 B12 결핍증이 생김으로 해서 그분은 이제 심하게 말씀드리면은 베네디티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치매 같이 증상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부족해서 볼 수 있고요. 대부분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없어요. 원인이 없는데 나는 이제 정맥 영향한다는 분이거나 아니면은 위암에 걸려서 위암 수술하신 분들은 흡수하는 이게 위인데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이런 치매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암 과거력을 꼭 저희들이 물어봐요. 혹시 수술하시는지 있고 알코올 중독, 그래서 알코올성 치매 술을 안 하죠. 여성분들이 잘 안 드시죠. 많이 드시나요? 그래서 술은 바나나 적게 드시도록 하고요. 이 외에도 뇌염 잘 아시죠? 염증 생기는 그리고 일본 뇌염 같은 신경 매독, 이제 매독도 성병인데 이제 1기, 2기인데 3기가 되면 뇌로 척수에서 뇌로 침범을 하게 되는데 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은 모두가 치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뇌종양, 뇌외상. 뇌병원에서도 뇌종양인 경우에 상당히 좀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 보호자분이 한번 모시고 왔어요. 치매 증상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이제 대개는 그냥 알츠하이머 병이견이 하고 생각했어요. 기본적인 피검사까지만 하고 MRI는 보조분이 안 찍겠다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치매 인지기능 개선제만 쓰고 했는데 치매의 증상 족소가 너무 빨리 진행을 하는 거예요. 보통 대개는 서서히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1년, 2년 서서히 조금씩 나빠지는데 한 수개월 사이에 너무 급격하게 나빠져서 의사랑 얘기를 해서 MRI를 찍었죠. 그랬더니 뇌종양이 났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치매를 하더라도 꼭 우리가 머리 쪽 사진을 찍어봐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이런 뇌종양인 경우도 있으십니다. 수두증은 뇌 불이 차는 거거든요. 이제 뇌 불이 차게 되면은 불이 찬 만큼 우리 뇌를 누르거든요. 누르게 되면 결국은 그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뇌 전반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치매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치매 원인은 아주 다양한 질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몇 가지만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치매 중에 가장 흔한 알츠하이머병. 대략 치매 중에 한 절반, 50~60%가 알츠하이머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옛날에 독일에서 알츠하이머가 발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치매가 좀 미션을 판단하려면 뇌 전반적인 기능을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뇌는 크게 덕두역, 몇 번 구정역, 아까 말씀드린 축두역, 그리고 후두역 이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 가까이 보시면은 전두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된 실행 기능, 아까 그 인지 기능 중에 실행 기능을 주는 기능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목적 지향적인 행위. 그리고 축두역에는 저희가 청각과 관련된 인지기만 설명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기억, 축두역의 기억과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구정역은 이제 언어 기능은 약간 수정역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왼쪽 같은 경우에 이제 뇌로 받아들인 정보를 좀 코디네이션 한다고 그러나요? 모듈레이션 한다고 그러나요? 그런 좀 조절하는 부분이 하고요. 그다음에 후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눈으로 시각 같은 것들이 시각의 정보를 단순히 눈으로 본다고 해서 그 정보가 머리에 그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거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기관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후대역입니다. 우리 신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신경과 신경은 이렇게
바로 연달아 있지 않고 항상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을 저희가 시냅스라고 시냅스. 이 시냅스에 있는데 이 시냅스 사이에 전달은 꼭 전달 물질이 있어요. 전달 물질이 있는데 이 전달 물질을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해서 이 안에 신경 전세포 안에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서 이게 신경 전달 요 시냅스로 들어와서 이제 포스트 시냅스 신경 후 전달 후 신경이죠. 후 신경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신경과 신경 간의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보면은 이제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신경과 신경 사이에 특히 중요한 게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 중에 아세틸콜린이 작용을 해서 기억력을 강화시켜주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뭔가 병적인 반응이 생기는데 어떤 병적인 반응이냐면은 주된 아밀로이드판하고 신경 성육 애들이라는 이런 독성 물질이 생겨요. 알츠하이머병이죠. 아밀로이드판하고 신경 성육 애들. 이런 것들이 독성 작용을 일으켜서 신경 세포를 죽이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내리치고. 이건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죠. 뭐. 자, 아밀로이드판이란 비정상적인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중간에 걸리는 물질과 마이크로로 사실 이러면 이제 시험 얘기 좋죠. 사실 이제 시험은 없습니다만은 뭐 독성 물질 2개를 쓰실 텐데 한번 하고 신경 소멸 매듭도 마찬가지로 타우덴 맥질이 과잉이나 하이퍼포스플레이션 되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쨌거나 신경 세포를 죽이는 기능을 하는 그래서 아밀로이드 판하고 신경 소멸 매듭 두 가지가 신경 독성 물질이다. 알츠하이머에서 제가 아까 미리 좀 설명을 드렸죠. 알츠하이머병에서 왜 쇄근경역이 먼저 나빠지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측축벽이 쇄근경역을 담당하는 해마라고 말씀드린 그 부위가 먼저 태압을 하게 되는데 거기가 먼저 아밀로이드판이나 신경성 매듭이나 신경세포 손상되는 아세틸콜린이 없어지는 그 부위가 측축벽에서 먼저 발생하기 때문에 쇄근경역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 정상적인 내 MRI 소비는 전반적으로 배가 빵빵하고 여기가 내 측축벽입니다. 그러니까 부정력 양쪽 보시면은 좀 전제될 거고. 근데 여기는 보면 이게 해마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가 빵빵하죠. 근데 여기는 축입니다. 축이. 전반적인 뇌가 좀 축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보면은 여기 해마 쪽이 좀 더 많이 축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말기가 되면은 여기는 거의 없습니다. 해마가 거의 안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도 하나 쪽이 많이 있는 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의식적인 범위 소개하는 것이 두 번째로는 혈관 성분입니다. 혈관 성분은 말씀드린 대로 알츠하이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치매예요. 주로 뇌혈관 질환이 메인입니다. 뇌혈관 질환, 뇌출혈, 뇌경색 메인이고. 그러면은 뇌출혈이나 뇌경색이면 무조건 치매가 오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뇌 중에서도 우리가 인지 기능을 주되게 좀 담당하는 부위가 있거든요. 그런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를 특징적으로 많이 손상을 주게 되면 치매 증상이 발현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피부암이나 아니면 어지럼증이라거나 다른 증상으로 나타나서 꼭 치매라고 해서 뇌졸중이라고 해서 꼭 치매가 온다는 건 아니고요. 또는 이제 뇌경색이나 뇌출혈은 기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혈관성 치매는 크게 기전에 따라 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다발성 경색 치매입니다. 다발성 경색. 두 번째가 열약적 단예가 오는 치매, 혈관 질환.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치매는 쉽게 말씀드리면 뇌경색이 한 두세 개 온 거예요. 처음에 하나 오고 오니까 치매 증상이 딱 왔어요. 인지기능 정도가.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다 뇌경색이 또 하나 왔어요.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단계적인 계단 형식을 걷는 것들이 치매고요. 전략적 단위 경색 치매는 우리 그 기업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위에 크게 한 방 딱 온 거예요. 아주 좀 충격이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딱 그냥 인지기능이 감소가 보이고요. 그래서 소혈관 질환은 아주 작은,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반복적으로 이제 당뇨나 혈압이나 있으신 분들은 결국은 혈관이 안 좋겠죠. 혈관도 아주 작은 혈관들이 혈관이 작다 보니까 그만큼 더 잘 막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작은 혈관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현상이 들어오다 보니까 원래는 아주 작은 계단식인데 우리가 겉에서 볼 때는 서서히 나빠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소혈관 질환. 소혈관 질환은 다른 말로는 피지라 경색 혈관성 치매라고 얘기합니다. 주로 이게 이런 혈관, 아주 작은 혈관들은 주로 큰 혈관 말고 작은 혈관들은 뇌 중에서도 겉질 말고 속질, 그리고 이제 전성과 같은 백질이라고 하는데 백질 쪽에 아주 작은 혈관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혈관들이 많이 막히게 되고 백질이 많이 손상이 됩니다. MRI에서도 특징적인 소변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피지라 경색 혈관성 치매라고 얘기합니다. 사진 보시면 여기 뇌경색이 하나 왔어요. 그러면 여기 또 하나 왔죠. 여기다가 하나 왔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다발성 경색 치매라고 하고요. 이런 거는 보니까 이 안쪽 이게 시상이라고 하는 부위인데, 시상이라고 하는 부위도 우리가 기억을 많이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특히 내측 부분에 여기 뇌경색이 다 왔으니까 한 번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단일 전략적 혈관성 치매이고, 보시면은 우리 MRI에서 겉에 주로 태블릿 자세히 안 보이실 텐데 겉에 태블릿 하고 있는 부위가 겉질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콘텍스라고 합니다. 겉질이고 요 안쪽 부위 있잖아요. 요 안쪽 부위는 원래는 여기 없다 하더라도 이쪽은 콘텍스 부위는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뭔가 명령을 내리는 기관이라고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가운데 있는 요 부위는 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전선 부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작은 혈관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조그맣게 자꾸 이제 뇌경색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피지라, 경색, 피지라, 혈관성 치매, 이렇게 조금 비전을 좀 합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 병과 조금 다르게 특징적으로 그런데 이제 많이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알츠하이머는 딱 내추 축벽에 먼저 기능을 미치는 데 반해서 혈관성 치매는 다양한 신경학적 이상 등을 많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요실금, 걸음걸이 이상 이런 것들은 주로 전두엽하고 조금 연관이 많이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실금이나 걸음걸이 이상 등의 다른 신경학적인 이상이 좀 많이 보일 수가 있게 돼요. 세 번째로는 이제 전축두 변성. 전축두 변성, 이건 조금 넓은 의미의 카테고리제 시켜놓은 건데요. 보시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전축벽 치매라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전축벽 치매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어떤 물리적인 소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츠하이머는 내측 축벽이 우선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두엽하고 축두엽하고 같이 영향을 미칩니다. 전두엽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냐면, 전두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행 기능, 우리 인간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데가 전두엽이거든요. 다른 부분들에 비해서 이 전두엽이 뭔가 계획을 짜고 실행을 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억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억제하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못하게끔 하는 기능을 전두엽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능이 많은 것이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격적인 행동, 하지 말아야 될 욕설, 심지어는 성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입원하시는 분 중에 기억력은 비교적 괜찮으신데도 불구하고 남이 너무 공격적이라거나 해서 감당이 안 되시는 경우에 오시다 보면 그런 경우는 전축벽 치매가 많습니다.
근데 이 나이가 조금 젊어요. 45세, 60세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덩치도 족하니까 지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약물을 좀 올려야 되는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뇌미치매, 세마틱미치라고 이거는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언어 기능이 부정력 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정력 쪽인데 이제 우리 단어만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단어 잃는 경우에는 약간 축별 쪽에 가까운 쪽에 그 센터가 분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창성이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나눈다 하더라도 뭐 약학에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 행동 증상이 좀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고 병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심한 경우는 정신분열증 환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행동이 조금 과하다 이러면은 항상 요 질환을 좀 먼저 의심을 하고요. 또 하나는 내비소재 치매라는 게 있습니다. 내비소재 치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우리 병리적으로 이 내비소재가 병리적으로 붙인 이름이에요. 이제 병리 환자들이 이런 환자를 보니까 루이바디라는 것이 병리 성향에 보이다 보니까 이런 치매를 루이바디 치매라고 하자, 루이소재 치매라고 하자, 뭐 이런 붙인 거고요. 이런 환자들의 특징을 보니까 치매는 특징이 있어요. 치매가 있는데 좀 어떤 특징을 보이느냐니까 치매가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너무 심하고 어떤 날은 너무 정상적이고 이 일중 변동성이 너무 차이가 심해요. 그런 분들 간혹 보셨나요 혹시? 그래서 어떤 날은 너무 정상인 분들이 있어요. 원래 사실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에는 언제 테스트를 해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NMS 점수를 하나. 그런데 이분은 너무 변동성이 심해요. 어떤 날은 너무 좋고 어떤 날은 너무 안 좋고. 그리고 이분이 종종 호소하는 게 뭐냐면 한시를 많이 호소합니다. 한시. 아주 생생하게 그 앞에 호랑이가 기어가고 있다든지 벌레가 내 목에 뛰어간다든지 이런 한시를 많이 호소합니다. 그리고 파킨슨 증상이 같이 동반이 됩니다. 사실 치매도 나중에 아주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 파킨슨 증상이 오거든요. 근데 초기에는 알츠하이머 환자에게서 파킨슨 증상은 없어요. 근데 내비소재 치매는 파킨슨 증상이 아주 좀 심하게 같이 동반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제가 특히 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고 하니까 항정신성 약물에 대해 아주 민감한 반응을 해요. 보통 행동이 좀 과하다거나 했을 때 저희가 뭐 아티반 같은 잠을 재우는 약이라든지 피로케라든지 수면제, 졸피신 같은 약들을 많이 쓰는데 그런 약들을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를 먹거나 반알을 먹으면 괜찮은데 이런 분들은 반알만 먹어도 완전 꼬꾸라져서 한 2, 3일을 못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약을 쓰는데 얼마나 의사들이 아니 의료진들이 조심해서 써야 되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심해서 써야 되는데 시술 같은 경우도 다시 뭐 처방을 받는다 하더라도 약을 쓸 때 조심해서 써야겠죠. 그리고 파킨슨병 치매가 있습니다. 파킨슨병 치매. 사실 치매 파킨슨 환자 같은 경우는 파킨슨 병은 초기에는 치매가 거의 잘 오질 않아요. 말기가 되면 치매가 또 같이 동반이 되지만 그래서 치매하고 파킨슨하고 나중에 말기는 거의 두 질병이 모습이 비슷해요. 근데 누워 계시고 잘 못 움직이고 못 삼키고 그래서 거의 그리고 동척병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근데 초기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약간 40% 정도 질병 후기 단계에 치매가 생기는 데가 되겠고요. 아마 내비소재하고 파킨슨병하고 이제 루이바디가 같이 있다 보니까 아마 두 가지 병리적으로 비슷하지 않나. 그래서 치매가 저희가 사실 다양한 치매가 있잖아요. 증상으로 해서 왜 이제 의료진들이 의사들이 진단을 하고 이 치매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나누고 하는 것도 원인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5% 정도는 완치가 가능합니다. 완치가 가능한 질환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비타민 말씀드렸죠. 비타민.
치료되죠. 갑상선 기능자증, 갑상선 기능자증 치료되죠.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수두증, 수두증은 우리 뇌에 물이 많이 차 있는 병인데 거기 있는 물을 이제 물을 좀 빼주죠. 숙수액을 빼내면은 많이 좋아져요. 치매 증상 확실히 좋아집니다. 그런 경우 치료가 되고요. 그래서 이게 다양한 치료가 되고 그 원인에 따라 치료법이 조금 다르죠. 알츠하이머병하고 전축벽 치매는 행동이 메인이다 보니까 행동과 관련된 약물을 제가 조금 더 주의했어야 되고, 아까 부위소체 치매 같은 경우는 정신행동약물에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니까 약 조심해서 써야 돼요. 이런 특징들이 있죠. 그리고 주 예후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이나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에 당뇨혈압 고지혈증을 얼마나 예방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좋아질지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예측이 되니까 훨씬 도움이 많이 되겠죠. 뭐 이거는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아요. 치매가 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지 급격한 증가를 하고 있죠. 저희가 2013년도에 나온 발표한 자료 같은데 그때 65세 노인 인구가 약 614만 8천 명 정도 되고 이제 2015년이잖아요. 662만 3천 명 정도 되는데 이중 치매 환자 비율이 62만 8천 명. 보니까 서세에서 2025년에는 이제 100만 명이 넘어가는데 2015년 올해부터 이제 석쇠 비율이 낮아지는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가 점점 아주 심해지는 치매 환자가 격격하게 늘어나게 되는 그런 분기점이 있을 것 같아요. 병원에서 10년 만에 이제 거의 2배로 증가할 것 같아요. 그래서 5년 만에 한 100만 명 정도 지금부터는 더블링, 10년 만에 더블링. 그래서 치매 환자에 대한 피해가 좀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고요. 근데 급격하게 늘어나긴 하지만 예방하고 치료가 사실은 어렵죠.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 정도는 완치가 됐지만 대부분의 질환이 알츠하이머병, 위인체 치매, 파킨슨 치매, 전두엽 치매, 전축벽 치매, 위인체 치매 모두 혈관성 치매 포함해서 만성적으로 서서히 나빠지죠. 그래서 좋아질 아직 완치약은 없기 때문에 약은 나빠집니다. 그래서 아직 질병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약도 없고요. 또 하나 문제는 해결책도 없는데 치매 가족의 부담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치매 가족들의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많이들 보시잖아요. 이제 이 아버지잖아요. 이 아버지도 하는 부부간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고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핵가족화, 요새 여성분들도 많은 활동을 하고 우리가 두 가지 사람부터 지원 당시 많고 노인 단독 세대 늘어나고 제일 큰 것 같아요. 부양등요. 이 부담이 경제적인 부담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걸 보니까 치매 환자의 연간 담당하는 부양 부담액이 2천만 원 넘거든요. 2천만 원의 상당히 거의 내가 버는 수익의 상당한 액수를 그쪽에다 쏟아줘야 되니까 사실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두고 2차 생명이라고 하는 제2생명 치매 가족 최근에는 이제 가족 치료 치매 환자의 어떤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 이런 것도 상당히 활발하게 많이 운영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이들이 2천만 원 정도 그리고 국가는 10조 원이 5분만 좀 쉬었다 가요? 네. 쉬었다가 치매는 크게 두 가지 증상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인지기능 증상, 인지정상하고 정신행동 증상. 인지 증상은 제가 5개 말씀드렸죠. 기억시식, 기억력, 언어력 이 세 가지가 있고 정신행동 증상은 조금 나누는 분류 방법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되게 보시면 이제 좀 마음
양상, 환각, 불, 수조, 불안 이런 공격성, 수면장 이런 것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인지증상부터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기억력이죠, 기억력. 그러니까 기억력은 아까 처음에 어떤 기억력부터 먼저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최근 기억력. 네. 그 예를 들어보면 됩니다. 근데 다 정도, 중증이죠. 그때는 최근 대화 내용을 기억 잘 못하고요. 뭐 약속 까먹는 거, 물건 도둑 잘 기억 못하고. 이 정도만 해도 건망증하고 좀 구별이 잘 안 되죠. 요즘에 이제 시간에 맞춰 약을 먹었는지 가스불을 잠갔는지 몰라요. 이렇게 되면은 행동에 조금 위험성이 있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약속을 까먹어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죠. 중요한 약속은. 일상생활에 상당히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알려줘도 반복해도 제대로 배우지 못해요. 여기 아침에 좀 특징적인 거였죠. 아까 제가 MLS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쓰리 않고 소소한 것을 반응하고 말자체병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중저로 수년 전에 있었던 중요한 문제를 기억을 못해요. 아들의 결혼식, 딸의 결혼식, 출산 이런 것을 기억을 못해요. 아주 심하게 되면 이제 본인의 이름, 고향 기억을 못해요. 어제 보면 좀 우울하죠, 정상세가. 그래서 치매 트렌드로 기억력은 남아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초기 치매 환자는 최근 기억력이 떨어져 있어도 오래된 기억은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죠. 기억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변 보호자들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처음에 초기를 잘 놓치게 돼요. 그래서 항상 물어볼 때 꼭 옛날 기억 말고 최근 기억력이 어떤지를 꼭 같이 물어봐요. 중요한 이게 두 번째 언어 능력이에요. 언어 능력. 아까 어느 면 간단하게 풀이죠. 알아듣는 것, 말하는 것. 알아듣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이번에 이 3분 중에 연세가 90이신데 아주 정정하세요. 정정하신데 말씀을 잘해요. 처음에 뭐 알았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전 처음에 이제 이번 딱 하시고 이제 이번 면담할 때 이 말씀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아 되게 호탕하시고 유쾌하시는데 한 1, 2분 정도 말을 하다 보니까 전혀 대화가 안 돼요. 혼자만 하고 계십니다. 혼자 말씀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단어의 뜻, 어떤 언어의 의미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드려요. 예를 들어서 안 된다고 하면 이렇게 안 된다고 하시면은 그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언어가 이해는 안 되지만 행동이나 보는 거에 대한 이해력은 아직은 남아있으시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상대방의 말을 이해할 수 없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상행동, 정신행동 증상들이 같이 동반이 돼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역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치매에 걸렸고 좀 생각해보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학교에서 뭐 얘기를 하는데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말을 막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답답하겠죠. 그렇죠? 그럼 그리고 그중에서 좀 짜증도 내는 것 같아요. 나도 짜증이 나죠. 알아듣지도 못하고 짜증도 나는데 그래서 짜증까지 나니까 나도 화가 나요. 그리고 뭐 낯선 환경 같은 데서 이제 뭐또 케어해주는 사람인데 사실 케어해주는 사람 인지도 사실 좀 떨어지겠죠. 치매라고 하면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케어해주려고 뭐 만지려고 해요. 만지고 나를 공격하려고 이제 오해를 하는 그다음에 공격성이 나고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치매 환자가 왜 이런 이상 행동을 하나 이해가 조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해폭이 좀 넓어지실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말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분은 대개는 언어 이해하는 능력도 떨어져 있어요. 말을 치매가 말기가 되면 말을 거의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주로 배만 하시죠. 배. 말 웃을 말도 없고. 저도 근데 이건 좀 경쟁이죠. 단어 찾기 좀 적절한 단어 생각이 저도 강의하다 보니까 뭐 적절한 단어 찾기 생각이 잘 안 돼서 근데 이런 게 진짜 심해지면 안 되죠. 세 번째 시공간파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
공간, 사람에 대한 것들이 이제 진함의 경우하고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고 사람이 결국은 제일 마지막에 떨어집니다. 대전감과 강화하고 운동을 하죠. 공간파는 주로 길을 잃고 많이 헤매게 되죠. 실행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제품 조작하는 거, 합하는 것도 실행기능이라고 말씀드렸죠. 못하게 되고 집중을 못하니까 분산이 되죠. 그러니까 어느 한 일에 집중을 못하니까 어느 수행이 떨어지고 맞으면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인지 증상의 특징은 이제 환자의 증상은 우리가 딱 기억력만 떨어지지가 않고 치매가 있습니다. 되게 언어 능력도 떨어지고 실행 능력도 떨어지고 한 가지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이제 우리 치매가 보면 이런 환자의 증상들은 여러 가지 행동들, 증상들은 이런 여러 인지 기능이 복합적으로 관련한다는 거죠.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드리면은 우리가 책을 읽고 매번 공부해서 기억을 하잖아요. 이거는 다양한 인지 기능이 작동을 하는 거죠. 책을 읽으면 글씨를 보게 되고요. 글씨를 보고 그 내용을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보면은 처음에 시각만 봐야 되고요. 일단 글을 읽으려면 집중 없이 글을 보여주죠. 그렇죠? 집중해야 되고 이 집중해서 읽은 글을 머릿속에서 이해를 잘 해야죠. 언어 능력,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능력, 기억을 해야 되는 기억력,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인지 기능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안 되면 책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해서 사람마다 치매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시골에 계신 할머니가 계세요. 시골에 계신 할머니가 농사만 짓고 이제 머리도 고생하시고 사실 흡입도 배운 적은 없어요. 농사만 지으셨는데 이분이 도시로 이제 처음에 딱 발을 데리고 갔어요. 이제 빨래집에 찾으러 가려고 혼자 이제 버스를 타고 딱 탔는데 고속버스 터미널에 내려서 혼자 찾아 갈 수 있을까요? 어제 못 가는 게 정상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분들 가지고 저희가 치매라고 얘기하진 않죠. 근데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도시에서 서울에 복잡한 그 구석구석을 통치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현재 길이 잘 생각이 안 돼요. 직업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지기능입니다. 공간적인 영역, 공간 지원이 떨어지다 보니 이런 분들은 치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 치매에 대한 사회 환경적인 그런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다는 얘기 드리고요. 그래서 모든 인지 기능이 변화하는 건 아니고 증상에 따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 증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루이소지 치매 같은 경우는 일정 변동이 상당히 크지만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 컨디션에 따라 조금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신체 상태, 기분이 좋으면 좀 아무 좋을 거고 신체 질환, 몸이 안 좋은데 당연히 경력이 좋아질 리가 없죠. 그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하면 보호자나 가족 태도,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태도는 치매한테도 춤추게 한다. 이런 관계로 달라지고요. 원인 질병에 따라서 잠시 아까 말씀드린 유익 치매는 변동성이 심하고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이제 정신행동 증상이 있습니다. 아까 인지기능에서 5개 기능 떨어지는 정신행동 증상이 있습니다. 정신행동 증상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사물에 대한 지적이 나오니 네. 인지기능 증상하고 좀 다르죠. 기억력도 아니고 언어 능력도 아니고 집중력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인지기능이 아닌데 전혀 새로운 증상인 겁니다. 비현실적인 생각, 정상적이지 않고 비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감정 조절이 안 돼요. 감정들이 기분이 막 놀랄 수도 있고 스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존재하지 않는 사물에 대한 지각, 없는 것이 있는 걸로 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환시죠. 환시, 환촉, 환각, 오인, 잘못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부적절한 이런 행동 이런 것들을 해서 정신행동 증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직이랑은 뭔가 좀 다른 통합적인 증상이 나타나서 그런 구성들여서 정신행동 증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좀 나누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정신 증상하고 행동 증상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신 증상으로 보면은 망상, 아까 망상이 비현실적인 생각, 비현실적인 생각, 의심, 망상보다는 조금 나쁜 겁니다. 의심. 환각, 없는 건데 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이제 오감이 있으니까 환촉, 뭐 콜레라고 끼어나는 같다, 환시, 없는 건데 뭔가, 환청, 없는 소리 들리고, 우울증, 우울증, 불안, 감정과 관련된 행동 증상이 있잖아요. 이게 반대로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증상, 행동 증상, 대회, 돌아다니는 거, 추조, 그것도 나오겠지만 물건을 수집하는 거, 조조, 나를 감추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을 소통합니다. 공격하는 거, 이런 거. 두 번째는 이제 정신병적 정신과로 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정신과에서는 크게 증상을 두 가지로 나눠요. 사이코시스, 정신병하고 비정신병, 정신과는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관련된 증상이 이제 정신병 증상하고 비정신병 정신병 증상하고 전문 증상하고 초점이 증상입니다. 그래서 정신병적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망상하고 의심이 있어요. 정신병적 증상에는 그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망상하고 의심이 있습니다. 망상은 의심이 심해져서 다른 사람의 설득이나 설명으로는 바로 잡아지지 않을 정도로 이 머리가 이미 굳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제일 흔한 게 의처증. 네. 아무리 옆에서 설명을 하고 아니라고 얘기해도 이 생각이 고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심하고 의심의 단계를 조금 더 심하게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그걸 이제 망상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은 또 하나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피해 망상이 있어요. 피해 망상. 누가 우리 집을 있는 물건을 가져가려고 하고 도둑질해 나간다. 불질을 한다. 나를 위해하려고 한다. 나를 때리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 피해 망상이고 생각이 고착되어 있어요.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치매 환자의 약간 그나마 연구 결과에 따라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치매 환자 절반 정도가 망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뭐 다른 정신행동의 원인입니다. 말고 이제 환각, 착각이 있습니다. 환각은 주어진 자극이 없음에도 실제로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환시, 테라피라든가 환초 이런 것들이 있고 착각은 실제로 자극이 없는 건 아닌데 자극을 다른 자극으로 오인하는 거죠. 착각은 잘 알고 있죠, 그렇죠? 네, 이런 게 지속되는 경우를 디스타이멘테이션, 착오라고 합니다. 약간 이런 정신병적 증상을 보고 이번에 정동 증상, 정동이라는 건 어펙티브 어펙션은 우리 감정, 기분에 가혹하는 걸 어펙션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우울증이죠. 우울증이고 이게 약간 30% 정도에서 보인다고 합니다. 25% 내외는 주요 우울증은 이제 정신과적 진단 기준에 합합한 아주 심한 우울증을 주요 우울증이라고 했고요. 그런 경우에는 양도생입니다. 5% 정도가 아주 심한 우울증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치매 초기에 주로 발생을 해요. 치매 초기에. 하지만 다른 증상하고 섞여 있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치료하면 비교적 약물이 잘 돼 있어서 효과적으로 치료가 잘 된다고 얘기합니다. 증상은 예술 우울함을 유발하고 매사에 평소 흥미 있던 일에 관심이 없어졌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죽고 싶다고 말해요. 우울증은 조금 사이클이 있는데요. 우울증 사이클이 있는데 자살은 어느 때 제일 많을까요? 우울증이 심해지는 단계, 우울증에서 회복되는 단계. 네, 우울증이 좀 회복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 중에나 보더라도 약간 조금 기분이 좀 괜찮다, 좋아지는 것 같다라고 얘기할 때가 사실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 다른 게 무감동이라고 있습니다. 무감동. 감동이 없어요. 무감동이라고 하는데 감정이 생기지가 않아요. 감정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정서, 감정의 어떤 에너지가 모두 고갈돼 있어서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차라리 슬프기라도 하면 그것도 에너지가 있다는 건데 그런 에너지 자체가 전혀 없는 게 무감동입니다. 표현을 못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초기나 중기형 때좀 많다고 해요. 50% 정도 우울증하고 좀 헷갈릴 수 있겠죠. 이제 또 하나 차이점으로 좀 보면은 우울증은 수면 문제, 잠이 잠을 못 든다든지 아니면 이제 계획성 우울증 같은 경우는 잠을 너무 많이 잔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니면 또 식욕과나 밥맛이 거의 없겠죠. 아니면 우울증도 식욕이 더 강하게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와 달리 생리학 증상, 생활하는 먹고 자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증상을 분발하는 무감동은 동기의 부족, 전혀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다 답을 가실 수 있겠죠. 못 가시겠어요? 아직 나왔는데. 파악이 어려운 이유가 뭐였죠? 아마도 움직이는 게 집중력이 떨어지죠. 아까 다른 증상이랑 많이 섞여 있어서 알기가 힘들다고 했고요. 아까 무감동 우울증의 차이점이 뭐였죠? 생장 증상하고 본래 같이 있던 거에 어떤 거 이런 거 차이점. 그다음에 초점이 기타 증상이 있습니다. 초조는 분명한 요구나 의식의 혼돈이 없이 나타나는 부격자, 언어가 중요한 거는 분명한 요구나 의식 혼돈이 없어야 돼요. 요구나 의식 혼돈이. 저희가 지금 수능이 9시인데 지금 8시 50분에 일어났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이건 초조가 아니죠. 그렇죠? 초조하죠. 초조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정신병적 행동 증상이 초조는 아니죠. 왜냐하면 분명한 욕구가 있으니까. 가서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거는 초조라고 얘기하지 않죠. 근데 이제 정신병적 증상의 특징은 욕구가 없어요. 한마디로 잘 모르겠다는 거죠. 이 환자가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뭐약 한 50%도 나타날 수 있고 우울증 같은 경우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이것저것 뒤지는 행동이에요. 아마 시설이나 계신 분들은 이거 다 해보실 거예요. 이것저것 막 뒤져요. 아니면은 별 가치없는 물건 이게 어디서 막 갖고 와요. 진짜 비누만 모시는 분들도 있고 옷 같은 거 막 모으고 모으거나 수집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초조의 증상. 실제로 모은다고 해서 초조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죠, 그렇죠? 이런 건 근데 초조의 증상입니다. 아니면은 선생님도 부정적으로 말하고 비효과적이거나 반대로 끊임없이 관심을 요구하는 분들 있죠. 관심을 요구하고 뭔가 별 좋은 소리 안 해요. 근데 항상 보면은 관심을 좀 받고 싶어하는 그런 눈치, 가족의 증상입니다. 배회. 배회는 특별한 목적 없이 계속 돌아다니시는 게 이게 사실은 많이 힘들어요. 사고 넘어지거나 싸우는 경우도 많고 피해자들 많이 따라다녀야 되니까 힘들죠. 그래서 배회하시는 환자 돌보는 그 요양보호사나 그 간병사분들 보면 같이 따라다니고 체중이 막 몇 킬로씩 빠져요. 같이 따라다니고. 공격성, 이게 또 상당히 심해요. 말로 하는 공격성, 실제 그리고 다행히 말로 하는 공격성하고 그건 좀 나은데 실제로 공격성은 되게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수액 그 있잖아요. 그때만 갖다 던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억제를 너무 심한 골격선 때문에 이렇게 잡았다가 발꿈치를 엄지발가락을 찢어가지고 골절되신 분들, 빵 맞는 것도 있고 하나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국방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죠? 파국방이란 뭐냐? 그러면은 갑자기 화를 내는 듯 감정 활동이 크게 표출되어 피해자를 당하게 하고 감정만 상하게 하면 다행인데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위에 위해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은 치워놓고, 근데 아주 공격성이 아주 극단적인 반응, 극단적인 행동이 파국반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수면장애, 참 조심이 좀 많죠. 수면제를 보통 전문의 사람들은 뭐 하나요, 많으면 두 알까지도 쓰고 아니면 다른 종류 한두 가지 해서 썼는데 약을 아무리 써도 수면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약을 많이 올릴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얘가 이제 행동 조절을 많이 좀 하죠. 그래서 낮 동안에 많이 졸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저녁에 당연히 안 되겠죠. 밤낮이 바뀌고 이런 다양한 약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집에 계신 경우에는 가족들이 회사에 출근해야 되는데 사무실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머지 이런 것들이 있고, 이식증이 뭔지 아세요? 이식증? 이식증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먹는 게 아닌데 먹는 거 있잖아요. 이제 뭐 휴지를 먹는 분도 있고, 원래는 이게 기생충을 먹었을 때 변화가 생겨서 흙 같은 거 막 집어먹으려고 이식증이었는데 흔한 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거에서 심지어는 이제 내시경을 해서 뭐 빼내는 자, 요걸 한번 볼까요? 다음에 설명한 정신의 증상들은 어디로 하면 될까요? 여기가 내 집이 아니다. 정신의 증상이 이게 내 집이 아니다. 우리 아까 있었잖아요. 정신병의 주사, 있었죠. 만상, 의심, 환각, 착각, 그다음에 정동증상, 우울증, 있었죠. 무감동, 그다음에 수파, 소조, 불안, 소조, 대회, 수면장애, 공격성. 뭘까요? 여기 내 집이 아니다. 착각? 그러네요. 있는데 사실은 이게 100% 명확하게 이게 답이 정해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이 카테고리구나 정도만 아시고 좋아요. 착각, 망상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착각도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환각 증세구나. 그러면은 환각 증세와 관련된 약물을 써야지 정도를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내 남편은 사실은 사기꾼이 변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의심. 내가 볼 때는 의심의 관계가 조금 망상은 내 몸에 벌레가 기어다니고 있다. 한초. 우리 집에 식구에 누군가가 있다. 망상도 있고. 이게 실제로 이렇게 생생하게 보이면은 그건 환각이 될 수도 있고요. 저는 조금 질문을 해봐야겠죠. 실제로 보이는지. 보이는 건 없는데 분명히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불러대거나 하면은 그거는 망상이 될 수도 있고. 교정이 어느 정도 좀 되고 하면 의심인데 생각이 굳어져 있으면 망상이. 주변에 대한 관심이 없고 즐거워하는 가족이 꾸며져 있고 바깥 출입을 하지 않는다. 이거 볼까요? 우울한 것 같기도 하고 감동인가? 뭘까요? 그때는, 볼 때는
아까 그 우울증에 보면은 원래 좋아하던 거에 또 관심이 없어졌다. 그래서 그냥 즐거워하는 가족에도 그게 없다고 하면 우울증을 좀 봐야 될 겁니다. 다른 사람의 방에 들어가 옷을 꺼내고 어지러 놓는다. 네, 추조죠. 이런 행동이 추조입니다. 아무 데서나 옷을 벗는다. 공격적이진 않으니까 공격적은 아닐 것 같고요. 이것도 초조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한번 제가 많이 봤죠. 뭐 치매, 뭐 대각적인 거 봤고, 뭐 인지기능 증상, 이런 거좀 봤습니다. 근데 이제 치매를 좀 더 대략적으로 진단을 할 때는 어떻게 할지 보게 됩니다. 치매는 가장 중요한 거는 통장 증상인데 저희 의사들도 뭐든 진단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동력청지. 그러니까 환자나 보호자 주변 사람. 이제 치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환자뿐만 아니고 보호자의 의견을 이제 질문을 같이 하거든요. 같이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어떤지,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든 질환이 똑같아요.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 보호자의 동력청지, 과거력이 어땠는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검사는 그 후차적인 거고요.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정보 제공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설득 잘안 되니까. 이쪽으로 보면 어떤 증상이 언제 시작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했는지, 단층기를 한번 볼까요? 어떤 증상? 처음에 기억력에 입주된 증상이었는지, 아니면은 공격성이 좀 주된 거였는지, 아니면 걸음걸이가 좀 기억 떨어져서 같이 나빠졌는지, 혹시 환심을 보이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 잠은 잘 주무시는지,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을 여쭤보시겠죠. 언제 시작했는지. 그래서 한 1, 2년 전부터 서서히 그랬다. 아니면은 3일 전부터 갑자기 그랬다. 아는 거죠, 완전히. 어떻게 변했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순간 괜찮다가 갑자기 단계, 계단식으로 떨어졌는지, 아니면 서서히 떨어졌는지. 혹시 치료를 했었으면 어떻게 치료했는지, 혹시 치료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족력 이런 것들을 한마디 물어서 개인 감별 진단을 하겠죠. 그 외에도 혹시 이제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걸거리가 나쁜지, 요실금이 없는지, 운동이나 혈압 같은 거 없는지 여기까지 검사를 하죠. 검사합니다. 우울증이 같이 관계 있는 거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인지기능 검사입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MMSE 많이들 하시거든요. MMSE도 하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신경심리검사, 스테라지라든지 신경과적으로는 SNS라고 특정 블로그를 개발한 걸 많이 쓰는데 SNS라고 좀 더 한두 시간 걸리는 신경심리검사, 그래서 구체적인 신청 검사를 통해 가지고 한거였습니다. 그래서 인지기능 검사할 때는 노인 이제 검사는 사람 살고인들이 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서 해야 된다. CT, MRI 찍게 됩니다. 그래서 CT, MRI 찍게 되는 거는 우리가 CT나 MRI를 통해서 치매를 진단을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고 이 MRI나 CT를 통해서 치매가 아닐 수 있는 조건,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알츠하이머병을 다 기준으로 봤을 때 혹시 이게 혈관성 치매일 건지, 아니면은 수두증이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종양이 있다는 여러 가지 판별하기 위해서 알츠하이머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걸 제외하기 위해서 MR을 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조금 진단에 조금 더 스페시픽하긴 한데, 여기 스펙트라고 해서 치매 유형이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전축벽 치매, 그다음에 우익질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스펙트를 통해서 조금 더 어느 정도가 좀 더 활성화되어 있냐를 봐가지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준으로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스펙트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한 진단을 해주고 위에도 매독 검사, 혈관 농도, 비타민 검사, 저항 검사, 성경 검사 진행합니다.
이때까지 해놓은 연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치매는 그러면은 치매를 그러면 빨리 진단을 해서 빨리 치료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그냥 줬다가 마지막에 이거는 이제 그 사회 경제적인 비용만 보고 봤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찍 치료를 하면 약값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 2년 뒤 치매가 조금 더 나빠지는 걸 1, 2년 정도 좀 늦춰준다고 했거든요. 치매약이 늦춰주게 되면은 그만큼의 수명이 좀 연장되고 그만큼 사회비 비용이 많이 들지 아니면은 아예 치료를 하지 않고 마지막에 이제 시설로 오시는 거죠. 시설에서 드는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아마 쭉 이제 공격자들이 있잖아요. 그 연구했었나 보다. 이미 우리보다 앞섰던 스웨덴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했는데 이건 확연하게 먼저 진단을 해서 먼저 약을 쓰는 게 좋아진다고 이런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진단해서 빨리 치료하는 게 훨씬 좋고요. 그 외에도 당연히 완치할 수 있는 그런 단서도 많고 이제 환자의 건강 상태를 조금 더 해서 사회적인 쪽에 영향이 있고 한 1, 2년이라도 더 우리가 더 인간다운 삶을 살고 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는 법적, 재정적인 문제 미리 좀 준비할 수 있고 충분히 상의할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은 되게 치매라고 이제 진단 깔때는 병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10년 정도 영향이 남아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초기에는 단순한 기억장애 나중에 대화가 안 되는 증상은 다양하게 보시면은 초기하고 중기 말기로 나뉘는데 중기쯤 가면은 대화, 말, 언어 능력이 좀 떨어져 대화가 되지 않고 까지 가서 중요한 사람을 이근한 그 말 특성을 갈 수도 있죠. 심해지면은 감각 구분 못하는 다행히 전적인 부분을 하게 됩니다. 이게 꼭 중기 말기 때 딱 요거라서 중기 말기 딱 나눌 수 있는 건 아니고 전반적인 스펙트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치매 환자는 아까 말씀드린 치매로 돌아가신 분들은 없고요. 치매 자체보다는 좀 합병증이죠. 손마, 불편한 나타날 수 있고, 낙상, 골절. 한번 낙상이 되시면 예를 들어 피어백죠. 고관절 골절 되시면 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보행이 안 되시게 되고, 누워 계시다 보면 피렘이든 요로 감염, 욕창 이런 걸로 감염이 들어가시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식사도 잘 못하게 되게 영향실죠. 병명 같은 경우 그 알츠하이머병의 말기에서 한 1% 정도는 그 나중에 동기를 하게 됩니다. 1% 정도 동기하게 되니까 간혹 이제 그 너무 놀라시는 경우도 있는데 한 1%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게 맞게 또 실패하겠죠. 자 이제 상황은 이제 상태는 뒤로 떨어지다 보니까 후진성 폐렴, 침식, 요로 감염, 욕창 악화, 사고 그래서 치료는 우리 삶의 질 향상, 치매를 지금 완치할 수는 없잖아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목표를 정하는 거죠. 삶의 질을 좋게 하겠다. 삶의 질을 좋게 하겠다. 그 외에도 윤리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겠다. 너무 치매 환자 어르신들에 대한 인과도 많이 조금 우리가 보전해야겠고 그래서 치료를 그래서 약물뿐만 아니라 어떤 의료진이나 가족, 환자를 통한 이 포괄적인 접근법을 통해 가지고 약물도 아니고 비약물적인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 약물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특히 이제 인지기능 저하에 대한 치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지기능에 대한 약물 치료하고 정신행동에 대한 약물 치료, 크게 치료는 두 가지가 있고요. 약물 치료는 첫 번째는 이제 인지기능 저하에 대한 약물 치료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인지기능 개선 치료제는 크게 아세틸콜린 분해율도 억제제하고 NMDA 수용 기항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약은 한 1년 정도만
1, 2년 정도만 좀 지연시키지 아직은 시되지는 않고요. 억제제 효과도 병원 초기 아주 중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약을 가면 빨리 쓰는 게 좋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연이 되죠. 근데 약을 중간에 중단을 하게 되면은 인지기능이 확 나빠집니다. 그래서 비전을 보시면은 신경세포가 있고 후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전신경세포고요. 콜린이라는 물질하고 아세티CoA라는 물질이 합쳐져가지고 아세틸트랜스포레이트라는 효소를 통해서 아세틸콜린이 생성이 됩니다. 근데 아세틸콜린이라는 거는 신경 전달 물질이잖아요. 근데 전달 물질은 절대로 이게 치질막으로 되어 있는데 절대 그냥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이 수용체라는 게 트랜스포터라는 이동시켜주는 항상 그 리셉터 같은 거거든요. 이 안으로 들어가서 양포를 싸서 항상 그 신경막을 통해서 배출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름막이거든요. 요거 이제 무빌갈 분으로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기름하고 안 섞이잖아요. 그래서 통과를 못하니까 요 막도 기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질하고 기름하고 섞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가까이 다가가서 섞이면서 요 안에 있는 것들이 요 시냅스라고 하는 것으로 분해가 됩니다. 분출이 되죠. 그래서 아세틸콜린은 다시 콜린하고 아세트산으로 분해가 되면서 여기 가게 되고 아세틸콜린은 이제 그 이후에 있는 후신경세포에서 아세틸콜린 수용체를 통해서 이제 후신경세포로 가게 되죠. 그래서 기억력을 강화시키는데 요 아세틸콜린이 콜린하고 아세트산하고 분해가 되는데 이거를 막아주는 게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막아주면 상대적으로 아세틸콜린 농도가 올라갈 거잖아요, 그렇죠? CNS에. 그래서 기억력을 강화시켜주는 게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의 작용 기전입니다. 종류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브레페이지, 아이세트라고 가장 많이 쓰는 일반한 이바스티금이라고 해서 요거는 타구명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고 오리지널 양만제가 유명했습니다. 발란탄이 맹이 있고요. 또 하나는 NMD의 수용체라는 기관제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아요. 기전이 똑같은데 우리가 글루타미트라는 게 있어요. 글루타미트는 이게 활성화시켜주는 전달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후 신경세포에 NMDA 리셉터 수용체에 두게 되면은 칼슘이 많이 들어와요. 우리가 칼슘은 먹으면 되게 뼈도 튼튼해지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세포에서는 칼슘의 존재는 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글루타미트가 있게 되면 칼슘이 많이 들어와서 결국은 세포가 많이 죽게 되는데 NMDA 리셉터에 NMDA 리셉터 안타고니스트 기량제라고 하거든요. 기량제가 이렇게 다 붙게 되면은 글루타미트가 이렇게 못 붙게 돼요. 그래서 세포를 그만큼 보호하게 되는 효과를 해줍니다. 그게 기전이고요. 그다음 흔한 약으로는 이제 NMDA 프로틴 레반틴, 에릭사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에도 황산화제, 은행기 추출제, 신경보호제, 칼슘 차단제, 여성소민 스타트제 등은 아직까지 치매에 관련돼서는 효과가 일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냥 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루이츠 치매 같은 경우에는 NMD 리셉터들 효과가 없고요. 아세틸콜린에서 억제제가 효과가 있는 게 있고 우리가 이제 가장 고민하는 전축벽 치매는 인지기능에서 이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보험에서도 이 전축벽 치매라고 우리가 올려놓으면은 보험으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레반틴은 상대적으로 좀 중증 환자의 치매 중 효과가 좀 좋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반틴은 중등도 이상의 적용증을 갖고 있습니다. 단 노래팬들도 중증 치매 효과가 있다고 이제 논문이 많이 보고가 되어 있어서 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 노래팬들은 뽑아준 거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부작용은 노래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큰 부작용은 없습니다. 누가 주셔도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소화기 증상, 구토하거나 설사하거나 속이 불편하거나 이런 증상 많이 듭니다. 이런 경우도 되게 한 2, 3일 쓰고 아주 심하지 않으면 2, 3일 쓰면 되게 좋았습니다. 셀레브라스틴은 장점이 패치제가 있어요. 잘 못 드시는 분들이 패치로 없어지고 한번만 붙이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단점은 패치 제제는
붙이고 나서 이렇게 피부 트러블이 좀 잘 생겨요. 뭐 부작용도 다 비슷하니까 소화가 되니까 다 비슷한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혈압이 좀 떨어지는 뇌마티는 아까 증상이 좀 심한 경우죠. 근데 부작용으로는 치매를 치료하려고 이건 인지기능 개선이기 때문에 기억력을 좀 좋게 해주는 거라서 오히려 초조 증상이 조금 나타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되게 좋아집니다. 이 외에도 이제 비약물 치료, 약물 말고 약물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국적인 비약물 치료를 많이 하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지생활, 해상요법, 기초적인 모의 운동 이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정신에 중요한 치료법은 이제 증상 조절. 사실은 그 행동이 약물로 100% 조절이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그 타겟을 그 치료 우리 목표를 어느 정도 되면 증상 조절 완화를 간병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 간병사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 간병사도 너무 힘들면 나중에 뻔한 빼가지고 거의 못하게 되면 사실 감당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약물을 올려주는데 그렇다고 무한정 올려주면 환자가 계속 가요. 그런데 그래서 적정 시점을 간병사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 되게 되고요. 안전한 걸 위해서 있어야 되고 사실 항상 너무 행동이 심하면 사실은 사람으로 잘 보지 않고 이렇게 뭐좀 건강에는 너무 해야 되는 또 의무감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면 사실 또 케어 돌봐주는 사람이 너무 지치죠. 그래서 문제를 명확하게 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일리적으로 행동 단계가 필요합니다. 바로 적극적으로 뭐 약물을 쓰거나 개입을 하지 않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켜보는 게 중요해요. 환자분도 적응을 해야 되고 그래서 혹시 이 환자분이 왜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지 원인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과정을 저희가 상당히 많이 강화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약물부터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사실 힘든 과정인데 이 과정은 일일적으로 가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그에 맞춰서 이제 적절한 치료가 되는 거죠. 약물이 필요한 경우는 약물을 쓰고 이 외에도 비약물적인 치료에 보는 경우는 약물을 쓰고요. 그다음에 약물을 쓴 다음에 치료를 결정한 다음에 뭐 약물을 돌릴지 아니면은 다른 비약물적 치료법을 써볼지 아니면 환경을 어떻게 좀 조절해볼지 여러 가지입니다. 이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이 과정이 많은 노력과 환자와 또 돌봐주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치료사들의 많은 회의와 통일을 해서 회의를 통해서 이게 과정을 진행합니다. 이 원인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신체적인 건강 상태나 환경이 너무 안 맞다거나 모르는 사람이 너무 치더라거나 아니면은 서로 의견이 잘 안 맞다거나 심리적인 소변을 봐야 되는 못 보낸다든지 기저귀 같은 거 치운다든지 이런 다양한 것도 있고 치매 설명発세 때문에 또 있고 그래서 비약물적 치료법은 이제 정서자극적인 치료 여성자가 좀 아직 뇌에 어느 정도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작업요법, 음악 듣기, 노래 듣기 이런 걸 통해서 정서적인 해주고 환경 개선, 소음을 좀 시끄러운 경우 되게 싫어하는 것 같으면 줄여주고 냄새는 좀 쾌적하게 그냥 실은 이렇게 가까이 있는 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가까이 하고 행동 조절 것들은 이런 것들이 제일 힘들죠. 그래서 목욕은 시켜야 되는데 목욕을 막 거부를 해요. 이런 경우는 목욕 방법을 바꾼다거나 숙소를 조정한다거나 너무 억지로 시키려고 하면 항상 잘 안 되죠. 오히려 좀 뒀다가 인간이 유해지면 그때 다시 한번 시도해보고 소리 조금씩 벗는 게 약물 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병 증상이 있으면은 정신병이 좋은 징후증이 있는데 해야 하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예방은 이제 ABC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적극적인 활동, 건전한 생활 습관, 실제 건강 관리 이런 것들이 있죠. 정신 활동은 우리 아까 남아있는데 예비적인 능력, 남아있는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가지고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체 활동은 규칙적인 운동이 한 하루에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이상 30분 이상만 걸어도 치매 상당히 예방된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많이 공부하고요. 사회활동 많이 하고 사실 간단한 겁니다. 뭐 복잡한 것도 아니고 이제 사회활동 많이 하고 힘이 떨어지지 않는 부분에서 건강 생활 습관, 식습관, 영양 관리 잘해주고요. 골고루 먹고 견과류, 작곡류, 그다음에 생선이나 올리브유 이런 것도 물 많이 마시고 술 안 드시면 좋고 담배 당연히 안 되겠죠. 지속적으로 관리, 신체 관리, 혈압 당뇨까지 하고 스트레스 관리 잘하고 항상 요하는 우울증 경우에는 이제 약물을 쓰고 심한 포고리 같은 경우도 이거는 심한 포고리는 지금 알려진 바로는 뇌졸중의 위험 요인으로 돼 있어요. 포고리는 그래서 심한 포고리 같은 경우에는 꼭 치료를 받도록 하시고요. 불면증은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것도 인지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수면제를 가능하면 많이 드시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시키려고. 네, 치명으로 개괄적인 부분 말씀드렸고요. 간단한 질문이 있으면